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된 것도 많이 나왔지만 한번 그것도 저 나름대로 얘기를 할 거고, 첫 번째는 4.15 총선 정당별 부동산 공약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향후 부동산에 대한 전망, 이 부분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였었죠.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어째 이랬을까? 대단하지 않은가요? 66.2%의 투표율이라면 역대 두 번째라고 하던가요? 어마어마한 투표율이었어요. 자, 지금 뭐 칠해져 있는 거 그냥 투표 얘기 잠깐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뭐 압도적으로, 그죠? 163회 비례대표까지 17개면 뭐 지금 딱 200개인가요? 180개, 180석 됐고, 민주통합당 84석의 비례대표 해서 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 같아요. 이 선거 결과처럼 앞으로 민주당 이제 더불어민주당 총선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에 대한 탄력은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얘기했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 선거 끝난 이후에 각 구마다 공약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가 클릭이 안 돼요.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4월 20일 날 6시부터 공약이 뭐 된대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의 공약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일단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들이 뭐 가장 이슈화가 될 것 같은데,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미래통합당 부동산 핵심 공약과 그다음에 민주당 부동산 핵심 공약,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이제 총평을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회에서 이렇게 각 정당한테 이런 물어봄이 있었는데, 집값 안정 부분에 대해서 집값 거품 30% 이상 제거,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지역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미래통합당은 거품이 있으나 시장에 맡겨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고 또 최근도 그랬고, 정부에서 규제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을 좀 자유롭게 맡겨놨다면 급등이라는 것도 급락이라는 것도 쉽게 좀 완만하게 움직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 미래통합당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공시지가 시세 80% 이상 반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인 현실화를 이런 부분을 얘기했고, 아니다, 중산층 증세 부담 가중, 이런 부분들이 공시지가 시세 80% 이상 반영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재건축 연한 50년으로 상향, 이 부분은 재건축 연한이 50년으로 상향되면 어떨까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아니다, 획일적인 규제 강화는 불합리하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50년으로? 네. 또 이제 재건축 이익 초과 환수제를 폐지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반대한다는 거죠.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 투기 억제 효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고요. 3기 신도시 재검토가 이제 미래통합당의 어떤 공약이었는데, 수도권 거주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검토는 말도 안 된다. 아니다, 부작용 및 자원 낭비 심각하다. 이렇게 또 미래통합당에서는 얘기했고, 분양가 상한제 이제 민간 확대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해서 시행 예정인 7월 28일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안 된다, 반시장적 규제다.
이게 바로 미래통합당의 얘기였습니다. 아파트 80% 이상 짓고 분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짓고 나서 분양하는 부분인 거죠. 바람직하나 현실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아니다.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주거 안정 부분에 대해서 주거 안정 보조비 지급 대상 확대하겠다. 확대 부분에 대해서 재정 여건 가능하면 확대하겠다. 지속적, 이제 고려죠. 지속 가능성 등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또 재개발 민간 주택, 민간 매각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 주거 안정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아니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된다. 또 강제 수용 택지는 공공에만 매각한다.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 뭐 이유 아니다 하고 이유는 무응답을 했답니다. 또 재건축 세입자 임대주택 제공 장기 공공임대 확대해야 된다. 아니다. 세입자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다. 재개발 지역에 이제 상가 부분도 있어요. 세입자에 대한 상가 지원, 세입자 재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 검토 가능하지만 특혜 우려가 있다. 이게 민주통합당의 생각이었고요. 토지 공개념 헌법에 대한 명시 부분에 대해서 현행 헌법의 취지에 규정됨,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공공건설의 가격 경쟁 입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민간주도 SOC의 정부 지원, 100억 이상의 공공,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해서 찬찬히 하나 이제 얘기해 볼 건데요. 핵심 공약. 이게 이제 그 각 정당에 들어가면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공약. 제가 이제 PPT상으로 좀 복사해서 붙여 넣은 건데요. 보유세 부담이 좀 부담스러워요. 보유세에 대해서 이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도 보유세 걱정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경감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생각인데요. 주택에 대한 이제 과세 표준 공제 금액을 현재는 6억 원에서 9억 원 이렇게 좀 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을 과세 표준 공제액을 공제 금액이죠. 12억 정도를 공제 금액으로 해서 상향하겠다. 즉 과세 표준 공제 금액을 상향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보유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공정시작가의 비율 법률에 명시해 정부의 종부세 편법 인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종부세 인상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아시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한다면 양도세가 현재 있지만 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고요.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재산권 보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해서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겠다. 고가주택 기준을 좀 조정하겠다는 건데 현행은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이 9억에 대한 초과 부분에 대해서 인데 이거를 이제 시세가 아니라 이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하겠다. 시세보다는 공시지가 좀 낮죠. 12억 이상으로 조정하겠다. 입법 통하지 않고 꼼수 증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저지하겠다. 공시가격 인상시키는 걸 좀 저지하겠다.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이거는 저도 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재산세 상환 특례를 좀 확대하겠다. 되게 뭐 주택 하나 소득 없이 보유하신 분인데 연세가 많으신데 이 보유세, 재산세 특히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환 능력이 검증된다면 LTV 투자하실 분들한테는 좀 좋을 것 같은데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 60%로 원상 회복하겠다.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에 최초 자가주택 내 집 마련을 처음 하시는 분들 및 실거주 목적에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매입했다가 갖고 있는데 하나를 또 매입해서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전에 매입했던 것들을 매각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런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주겠다. 대출 규제는 다주택 투기적 대출 수요에 집중하여 한정되도록 적용하겠다. 뭐 다주택자 같은 경우만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인데 이 역시도 이제 핵심은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대체적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곳이죠. 예. 직주근접 및 각종 교육, 의료, 교통, 여가, 편의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 및 기존 도시들의, 그러니까 뭐 서울 및 신도시죠, 들의 스마트 고밀화 전략을 하겠다. 여기서도 이제 고밀화 전략이죠. 이제 기존 이제 서울하고 신도시, 1기 신도시나 이런 지역을 좀 높게 지으면 그만큼 일반 분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페널티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에서 인허가 간소화 등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포지티브 정책을 도입하겠다. 즉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인허가를 좀 빠르게 하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노신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또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 주택 공급만 줄어들어 로또 분양을 부추길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 정반대의 이제 입장으로 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기 신도시 건설 정책 전면 재검토. 이것도 정반대, 더불어민주당하고 반대 공약인 거죠.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 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 용역 시행 후에 결과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을 추진하겠다.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의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을 정책에 따른 콘크리트 유령 도시 제거 방지. 그러니까 외곽 신도시 난개발은 방지해야 된다. 또 조합 구성을 통한 철거권, 공사장 식당 운영권. 저도 이거 생각은 안 했는데 공사장 식당 운영권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 다음에 저금리 전세대출, 자금대출 지원 등 원주민이 대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재정착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들도 보면 3%에서 5%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착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위한 이제 생활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것도 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된다면 어차피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새로운 외지 분들이 들어가면 속도가 좀 빨라요. 근데 원주민들 중에 특히나 이제 상가 세입자들한테 이제 월세 받고 대출이 좀 있는 그러한 분들의 조합원들은 대체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원주민 재정착에 대한 지원도 저는 옳다고 보고, 또 10년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빽빽하죠, 글자가. 젊은이들 꿈을 짓밟는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 규모. 이 국민주택 규모가 아파트로 따지면 34평형 정도 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추첨제 50% 실시하겠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가점을 하게 되면 불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첨제 50%를 실시하겠다. 또 청년주택 관련 무료 컨설팅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 부분보다는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이내에서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 인천이 이제 수도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원을 3억 원까지, 그 외에 수도권 외 지역은 1억 6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상향을 하겠다. 그래서 정책 대출 한도를 이제 좀 상향을 하겠다.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부분까지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미래통합당 부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제 부동산 핵심 공약이 좀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서 얘기했던 거하고 당연히 비교를 해서 볼 건데요. 3기 신도시 부분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나왔더라고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는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아니라 공급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숫자가 10만 호예요. 10만 호. 수도권 3기 신도시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의 조성에 대해서는 5만 호를 공급을 하는데 신도시 이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 단지를 연계한 청년 신혼 맞춤 도시를 조성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5만 호를 공급하겠다. 즉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 5만 호 공급. 또 지역 거점 도시, 구도심의 혁신지구 도시재생산업과 첨단 복합산업단지, 창업단지, 그 다음에 조성사업 등을 연계해서 주거, 창업, 일자리, R&D, 문화시설이 복합된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여 주택 4만 호를 공급하겠다. 여기서도 이제 5만 호, 4만 호가 나오죠. 지역 거점 도시, 구도심에 4만 호 공급. 여기서 이제 좀 보면 용산 얘기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용산 등 코레일 부지가 이쪽,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이제 용산인데, 코레일 부지하고 국공유지에 1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서울 용산 등 이 국공유지 행복주택과 신혼 희망타운 연계한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1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지역이 이제 거론된 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쭉 공약사항을 보면. 그래서 5만 호, 4만 호, 만 호 해서 이제 10만 호, 즉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 10만 호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또 역시 이제 청년 신혼부부인데 수익 공유형 모기지 제공, 이 부분이 나왔어요. 일반 수익 공유형 모기지보다는 대출 금리도 낮고 대출 한도도 확대하고 상환 기간은 연장해서 청년 신혼부부 전용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 또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양도 차익을 대해서는 이제 공공과 뭐 이걸 매입한 곳하고 이제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가 나왔고, 또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호 가구에 공공주택 및 맞춤형 금융에 대한 지원 부분도 나왔어요. 여기 이제 연도가 2020년까지 공공주택과 맞춤형 금융 지원 대상을 100만 호까지 확대를 하고, 청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제 확대를 할 건데, 청년들에 대한 청년 디딤돌 전세금 이자 금리를 낮추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등의 시중은행 청년 전월세 대출금 규모 확대.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별도 거주 취준생이 뭐예요? 취업준비생. 잘하시네 우리 아버님. 대학생 가구의 주거 급여를 추진하겠다. 근데 이제 이행 기간에 대해서 거기 나왔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완화 2020년도부터 올해네요. 2024년까지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보면 전월세 임대차에 대한 신고제 얘기가 나왔어요. 현재는 또 계약갱신 요구권인데, 임대를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면 2년을 하잖아요. 2년 플러스 2년, 4년 정도를 임대 기간을 뭐 보장하는, 또 최소 4년 임대차 기간을 이제 보장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보증금 및 차임 인상률,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보증금 및 차임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하는데 4년 동안. 근데 이게 종료 후에도 다른 임차인과 계약 시에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럼 4년 동안 5%밖에 못 올리는데 또 새로운 세입자하고 하면 또 5%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안요건, 이거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면 즉시 대항요건을 하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들 같은 경우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하고 주택의 인도를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가 전입신고하잖아요. 근데 이게 즉시가 아니라 이 길이에요. 이 길. 대항요건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임대 보증금을 다 완납을 했어. 완납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임대인이 대출을 그냥 바로 받았다 라고 하면 대항요건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즉시 한다는 거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또 이제 취득세, 다자녀 가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입니다. 자녀를 좀 많이 낳는 분들한테. 청약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가점 자체가 약 한 15년 동안 30세인 사람이 15년 동안 청약을 무주택 기간으로 그러면 이제 무주택 기간으로 있으니까 15년 동안 이제 청약은 부었네요. 자녀를 3자녀를 낳고 45세 이상이 돼야 60점 정도가 됩니다. 요새는 좋은 지역들은 한 서울은 70점 정도 넘어야 가능합니다. 어쨌든 다자녀 같은 경우 취득세 감면을 해주는데 이제 자녀 수에 따라 또 이것도 달라요. 자녀 수가 2인이면 20%, 3인이면 35%, 4인이면 50%를 취득세 감면한다고 하니까 취득세가 이제 1%로 보고 뭐 4억짜리라고 하면 400만 원 정도 내면 이거에 대해서 4인 이상이면 200만 원이 감면이 되는 거죠. 뭐 꽤 크네요. 아이 많이 낳으시는 분이 좋죠. 아이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둘이에요, 둘. 낳을수록 취득세 때문에 뭐 낳을 수는 낳으면 좋겠습니다만 애국을 위해서. 근데 20세 이하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경우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 아이가 커야 돼. 예? 이하. 작아야 되겠죠. 아이가 이제 크면 안 되고. 국민주택 규모 85, 국민주택 얘기는 많이 나오죠. 34평의 아파트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6억 이하. 근데 이제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적 규정은 적용 안 함. 그러니까 기준시가 6억은 수도권 이외에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은 규정을 적용을 안 했으니까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 이제 기준시가에 대해서만 얘기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한번 제가 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제 압승에 따른 속도 낼 부동산 정책을 보면 반복하지만 종부세 이제 12, 16 대책을 요약을 해보면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유세 부분에서 세율을 기존보다 0.1에서 0.3% 정도 인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인상하잖아요, 또. 그죠?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 이때는 이제 세율을 기존보다 0.2에서 0.8포인트 인상하는 거예요. 또 인상이네.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 상한을 했는데 300%까지 이제 상향을 하는 내용.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공제율을 종전에 10에서 30%에서 20에서 40%로 상향. 이거는 뭐 그렇게 좀 해야 되겠죠. 연세 또 많으신 분들한테는 세액 공제를 조금 많이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12, 16 보유세에 대한 대책 요약이고요. 수정이 나름대로 좀 필요하다 보는 게 고가주택 12억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서울의 중위가격 평균을 보니까요. 9억 4,800이랍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집값이 뛰어서 올라갔죠. 상당수가 9억 이상인데 이걸 기준을 뭐 이렇게 낮게 보면은 고가주택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재건축, 재개발, 이거는 저는 미래통합당하고 좀 같은 생각인데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어쨌든 풀어야 되고요. 3기 신도시도 좀 빨리 해야 돼요. 그래야 집값에 대한 안정이 돼야 되니까. 왜냐하면 필요한 지역의 공급은 어느 전문가나 얘기합니다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없으면 집값은 그 주변에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갈 것 같은데 또 이게 또 말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이제 12, 16 대책 강화된 개정안을 맞춰서 올해 보유세를 상향해서 부과하려면 과세 기준일이 있잖아요.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6월 1일
이전에 입법을 마쳐야 되니까 지금 4월 18일이죠. 4월 18일이니까 좀 서둘러야 되겠네요. 그죠? 또 3기 신도시 공급을 가속도 낼 거로 보여지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유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을 볼게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과반수 이상 확보로 집값 안정화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이제 좀 신문을 보니까 오늘 뭐 아직 점검 중인데 어디더라? 미국이었나? 어디에서 신약 뭐 개발을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잠깐 제가 봐가지고 이렇게 훑어보다가 봐가지고 혹시 신문 보셨어요? 오늘자 신문? 다 안 보셨어요? 제가 나중에 읽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문에 아마 기사가 또 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제약회사 주가가 엄청 올라갔네 막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마스크 좀 안 쓰고 다니게. 코로나19 사태, 주택 시장의 급격한 침체 우려로 부동산 규제는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부동산이 급등하는 게 문제일까요? 급락하는 게 더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더 이렇게 확 오르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아니면 확 떨어지는 게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 선생님은 확 뛰는 게 더 문제가 될까요? 확 폭락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폭락하면 네. 더 경기가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정부도 그건 알고 있어요. 폭락할 때 문제점은 일단은 폭등을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심각한 건 폭락은 저 같아도 폭락하면 일단 술 한 잔 먹을 것도 안 먹게 될 것 같고요. 내 재산이 10억 갔는데 5억 가는 순간 일단 좌절감은 거기 대출 받은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예.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쨌든 부동산 거래가 그렇다고 뭐 폭락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대상들은 정부의 규제라든가 아니면 시장이 안 좋으면 하락폭이 되게 커요. 근데 실거주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또 다주택자한테 큰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막 정부에서 규제 막 하면 돈 많은 사람한테는 어떨 것 같아요? 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안 팔아요. 그냥 안 팔아요. 재산세 이렇게 겁내하지도 않아요. 상담하면. 문제는 대출 받고 어떻게 내가 한번 강남 입성해 보겠다. 재건축, 또 재개발 이런 지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문제지 있는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더 살라고 해요. 그래서 단 고강도 추가 규제는 좀 어려울 듯 보이고요. 이낙현 전 이제 국무총리죠.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 종로구 당선됐죠. 이분이 이제 공약사항으로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겠다라는 얘기가 해서 반영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향후의 방향을 보면 일단은 어쨌든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죠? 유동자금은 되게 많고 제가 상담을 해도 대체적으로 아직도 폭락할 거니까 집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다는 내가 여유자금을 있는데 은행을 넣어서 0%대 금리인데 이걸 어떻게 굴릴까에 대한 상담이 훨씬 더 많아요. 이 풍부한 유동자금과 저금리로 인해서 지역적인 양극화는 시장이 안 좋아도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를 거고 안 오르는 곳은 안 오를 거고 떨어져 있는 곳은 반등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굳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수도권 내에서도 그러니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경기 인천 내에서도 양극화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양극화는 또 있을 거예요. 특광역시나 이따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양극화는 선진국이 된다라는 건 양극화는 소득에 대한 양극화도 있는 거고요. 지역적 양극화도 되게 심해질 겁니다. 뭐 미국이나 일부 유럽처럼 개발을 안 하는 곳은 한랭가가 될 거고요. 수요가 많은 곳은 초고층으로 용적률이 무한대로 늘어날 것 같아요. 무한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있고 상승폭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오피스텔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합 건물도
아파트나 이제 뭐 다세대 이런 것들은 동의율이 이제 80%면 되는데 지금 현안으로는 그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뭐 지역조합 이런 것들은 100%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알박기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오피스텔을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30명이 넘은 게 채 2%에서 5%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지금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쨌든 용적률을 최대한 써먹었거든. 얘도 최대한 써먹었을 거 아니야? 이 건물도. 예. 뭐 상업지역이었으니까 준주거랑 다 써먹었는데 얘네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대두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아지고 10%, 20%, 30%가 이런 오피스텔이라든가 주상복합들이 된다면 그럼 얘네들도 그대로 놔둔다면 재건축하기까지 용적률은 다 써먹었으니까 밀어내고 조합원이 내 돈 내고 좀 더 뭐 예를 들어서 평형을 늘리기는 불가능하겠죠. 리모델링 아닌 이상.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몇 프로 안 되더라고요. 자, 이제 선거는 끝났으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국민 모두가 공약사항이 얼마나 실천되는지 한번 눈여겨보고 싶어요. 요번에는 실천들이 좀 되는지.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4월 20일 오후 6시부터는 각 당선자들의 공약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해요. 저도 볼 거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어떤 방향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도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이제 8.15 이상은 이제 8.15에 대한 8.15란다. 4월 15일 총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